140쪽에 경계가 나와 있는데요. 경계. 이거는 실제 토지입니다. 아이고, 실제 토지예요. 실제 토지. 옆에서 본 겁니다. 위에서 본 게 아니라 옆에서. 이 토지가 지적도에 등록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지적도에. 그래서 이렇게 등록된 상태입니다. 이건 위에서 내려다 본 겁니다. 전 옆에서 본 거고, 이때 경계점과 경계점 간의 최단거리이기 때문에 이것은 직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곡선이 되면 이게 최단거리가 안 되죠. 그렇죠. 최단거리라는 얘기는 직선이라는 뜻이에요. 바로 이게 경계입니다. 경계점과 경계점 간의 최단거리, 즉 직선. 이게 경계가 돼요. 요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토지 위의 담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도면에 등록된 직선, 이걸 경계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그럼 거기 보시면 경계란 필지별로 경계점 간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도면이라는 지적 공부에 등록된 선을 말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서 직선이라는 문구를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경계점과 경계점 간을 이은 최단거리가 경계이기 때문에 이 경계는 직선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경계에 관한 일반 원칙이 나와 있는데 경계 국정주의. 경계는 토지에 관한 정보죠. 맞습니까? 따라서 누가 정해야 되겠습니까? 국가가 정해야 될 겁니다. 이를 경계 국정주의라고 얘기할 겁니다. 경계 직선주의. 경계는 경계점과 경계점 간을 이은 최단거리이기 때문에 직선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랬죠. 이를 경계 직선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 경계 불가분의 원칙. 불가분이라는 뜻은 불가분 무슨 뜻입니까? 나눌 수 없다라는 뜻이죠. 우리가 뭔가를 나누기 위해서는 면적이 있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가로가 있어야 되고 세로가 있어서 가로 곱하기 세로 면적이 있어야 됩니다. 문제는 이 경계는 직선이기 때문에 가로, 세로라는 개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즉 면적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선이니까. 따라서 면적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나눌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이를 경계 불가분의 원칙이라고 얘기합니다. 경계는 선에 불과한 것이고 면적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불가분, 쪼갤 수 없다는 원칙, 경계 불가분의 원칙이라고 얘기합니다. 축척 종대의 원칙. 축척은 종은 따를 종자예요. 그러면 대축척 보시면 이 토지가 여기에 600분의 1로 축소돼서 등록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쪽에 또 다른 지적도에는 1200분의 1로 축소가 돼서 등록이 됐습니다. 이거보다 크게 나올까요? 작게 나올까요? 그렇죠. 1200분의 1로 축소했으니까 더 조그맣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위쪽과 아래쪽을 비교하면 경계가 어느 것이 더 정확할까요? 많이 축소한 것과 조금 축소한 것 어느 것이 더 정확할까요? 그렇죠. 이쪽이 이쪽보다는 더 정확하겠죠. 따라서 이걸 소축 거꾸로 이겼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걸 두 개를 비교하면 이건 대축척, 소축척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축척은 대축척일수록 더 정밀하기 때문에 축척은 대축척을 따라야 된다는 원칙이 축척 종대의 원칙이에요. 여기서 종은 따른다 종자입니다. 네, 대축척을 따라야 된다. 왜요? 더 정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를 축척 종대의 원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지상 경계의 설정 기준. 이것도 계속해서 출제가 이루어지는 부분이죠. 먼저 연접되는 토지 사이에, 여기서 연접이란 말은 연속해서 접하는 이란 뜻이에요. 연속해서 접하는 토지 사이에 고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구조물 등의 중앙. 여기에 토지가 있고요. 이 토지는 옆에서 본 모양입니다. 그 다음에 이쪽은 100번지 토지고 이쪽은 101번지 토지입니다. 그리고 이쪽 토지는 갑이 소유하는 토지고 이쪽은 을이 소유하는 토지예요. 여기에 담장이 있을 겁니다. 담장.
이걸 구조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100번지 토지와 101번지 토지가 도면 위에 등록이 될 때 이렇게 등록이 될 때고 요 담장이 여기서 그려져야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이 담장은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를 그려야 되느냐? 이거. 이렇게 경계를 그려야 되느냐? 아니면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그려야 되느냐? 100번지와 101번지 토지를 도면 위에 그려 넣을 때 경계를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그려 넣어야 되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도면 위에 그려 넣어야 될까요? 이건 민법에서 공부하시는 건데요. 보통 이 담장은 우리 민법에 의하면 이렇게 소유합니다. 갑이 2분의 1을 가지고 있고 을이 2분의 1을 가진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절반씩 소유합니다. 민법에 의하면. 그러면 여기에 그려 넣을 때 어디를 기준으로 그려 넣는 게 합리적으로 보입니까? 가운데. 맞습니까? 따라서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그려 넣어야 됩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네. 중앙이 바로 경계가 되더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죠. 연속해서 접하는 토지 사이에 고저가 없는 경우에는, 즉 높고 낮은 부분이 없는 경우에는, 토지가 여기 보시면 평평하죠? 높고 낮음이 없죠? 이때는 어디를 경계로 해서 도면 위에 그려넣느냐면 그 구조물 등의 중앙을 기준으로 해서 도면 위에 그려 넣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렵습니까? 안 어렵죠? 네, 2번. 연속해서 접하는 토지 사이에 고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구조물 등의 하단부. 연속해서 접하는 토지 사이에 고저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저가 있다. 이쪽은 100번지 토지 갑이 소유하고 있고 이쪽은 101번지 토지 을이 소유합니다. 보통 여기에 비가 많이 오는 경우를 대비해서 여기에 시멘트를 이렇게 발라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번면이라고 불러요. 번면. 그런데 여기서 이 100번지 토지와 101번지 토지를 도면 위에 그려 넣을 때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그려 넣어야 되느냐, 이게 문제가 되더라는 겁니다. 여기를 기준으로 그려 넣어야 되는지, 여기를 기준으로 그려 넣어야 되는지, 아니면 여기를 기준으로 그려 넣어야 되는지, 이게 문제가 되더라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네. 어디를 기준으로 여기다 그려 넣어야 될까요? 경계를. 비가 많이 옵니다. 비가 많이 와요. 장맛비가. 이게 많이 오다 보면 시멘트가 무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어디부터 무너질까요? 여기부터 무너질 겁니다. 맞습니까? 그럼 여기를 경계로 해서 그려 넣게 되면 이게 바뀌게 돼요. 나중에 세월이 흘러가고 비도 많이 오고 그러면 바뀌겠죠. 그 다음에 여기를 기준으로 그려 넣으면 이것도 바뀝니다. 여기보다는 나중이지만. 그러면 가장 마지막 어디입니까? 여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무너져 봤자 빗자루를 쓸어내면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경계는 어디를 기준으로 그려 넣으면 되겠습니까? 하단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외우시는 게 아닙니다. 외우면 헷갈려요. 외우지 마시고 왜 이렇게 법에 규정이 됐는지를 이해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하단부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다가 그려 넣으라는 겁니다. 상단부도 아니고 중단부도 아니고 바로 하단부를 기준으로 해서 경계를 그려 넣으라는 뜻입니다. 어렵지 않죠? 아니, 쉬는 시간에. 네, 쉬는 시간에. 네. 그 다음에, 네, 쉬는 시간에. 뭐든지 질문은 쉬는 시간입니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도로, 국어 등의 토지에 절토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사면의 상단부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게 바로 위에 것과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외우지 마시고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는 도로입니다. 경부고속도로예요. 그러면 도로를 이렇게 이제 버스를 타고 다니다 보시면 여기 낙석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철조망으로 이렇게 묶어놨죠.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가 100번지 토지고 101번지 토지라고 할 때 이거를 도면 위에 그려 넣고자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를 기준으로 경계가 결정이 돼야 되느냐, 여기를 기준으로 결정돼야 되느냐, 여기를 기준으로 경계가 결정이 돼야 되느냐, 이게 문제가 된 사안입니다. 여기 토지가 파였다고 해서 절토된 부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절토, 토지가 파였다 이런 뜻이에요. 절이 파였다라는 뜻을 가진 한자입니다. 그러면 어디를 기준으로 경계가 결정이 돼야 되느냐? 네? 이 도로는 누가 관리합니까? 도로공사가 관리하겠죠? 맞습니까? 이 도로공사는 여기까지 관리해야 되겠습니까? 여기까지 관리해야 되겠습니까? 여기까지 관리해야 되겠습니까? 낙석이 떨어지게 되면 교통사고 크게 나죠? 따라서 어디까지 책임지고 관리해야 되겠습니까? 상담부가 되더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다시 한번 읽어보죠. 토지, 도로, 국어 등의 국어라 하면 또랑을 얘기합니다. 작은 하천, 또랑. 도로, 국어 등의 토지 사이에, 도로, 국어 등이 토지에 절토된 부분이 있는 경우, 즉 파인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사면에 상단부를 기준으로 도면 위에 그려 넣으라는 얘기입니다. 어렵지 않죠? 어려우셔도 괜찮아요. 나중에 또 하고 할 겁니다. 한 30분 정도 할 거예요. 언젠가 외우시겠죠? 시험 전에는. 네. 그 다음에 토지가 해면 수면에 접하는 경우에는 최대 만조위, 최대 만수위가 되는 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바다가 있는데요. 바다. 여기는 썰물대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밀물대입니다. 여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간석지라고 부릅니다. 갯벌. 갯벌을 간석지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바로 이쪽이 토지고요. 이쪽은 바다죠. 토지에 관한 정보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게 지적제도죠. 그러면 바다는 등록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을 겁니다. 그러면 토지가 되는 경계, 토지와 바다를 구분하는 경계, 여기가 돼야 되느냐, 여기가 돼야 되느냐, 아니면 가운데가 돼야 되느냐, 이게 또 문제가 된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썰물대가 되면, 여기는 썰물대가 되면 이게 드러나지만 밀물대가 되면 가라앉아 버리죠. 그럼 여기는 토지가 됐다가 토지가 안 됐다가 이게 반복이 돼버리면 관리가 힘들어집니다. 그냥 처음부터 깔끔하게 어떻게 하는 게 낫겠습니까? 포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따라서 경계는 여기를 기준으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최대 만조위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민법에서도 하셔요. 민법에서도 토지와 바다를 구분하는 경계가 뭐냐? 최대 만조위선이 구분 경계입니다. 이쪽은 그냥 바다로 보는 겁니다. 됐죠? 네. 그 다음에 이게 강이라고 한다면 최대 만수위선이라는 용어를 쓸 겁니다. 바다일 때는 최대 만조위, 강일 때는 최대 만수위. 뭐라고 자주 출제가 되느냐면 평균 해수면이다 이렇게 출제합니다. 아니라는 것이죠. 최대 만조위선, 최대 만수위선이 바다와 토지, 강과 토지를 구분하는 경계입니다. 그 다음에 공유수면 매립지 토지 중 공유수면 매립지라는 것은 공유수면은 바다를 얘기하고요. 매립지라는 얘기는 흙을 싸서 토지로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바다를 메꿔서 토지로 만든 거. 그 인천 송도 지역이 그렇게 만들어진 도시죠. 네. 이 공유수면 매립지, 바다에다가 흙을 넣어서 토지로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공유수면 매립지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에 이렇게 돼 있죠. 이건 뭐냐면 여기에 제방을 썼다는 겁니다. 제방을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면 이 제방도 지목 중에 하나입니다. 제방도 지목이에요. 그러면 제방이 지목이라는 얘기는 제방도 토지로 본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보통 근사하게 하려면 여기다가 도로를 많이 설치하죠. 그렇죠? 네. 그러면 여기를 경계로 해서 도면에 등록해야 되느냐? 여기를 경계로 해서 도면에 등록해야 되느냐? 아니면 여기를 경계로 해서 도면에 등록해야 되느냐? 이게 문제가 된 사안입니다.
그런데 보통 이쪽은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경사면이 너무 심하니까 관리 안 하겠죠. 그러면 관리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어디겠습니까? 당연히 여기가 될 겁니다. 이쪽은 관리가 불가능해요. 그러면 바다에 빠져 죽지 않습니까? 따라서 여기를 기준으로 경계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여기를 바깥쪽 어깨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깥쪽 어깨. 여기는 안쪽 어깨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렇죠? 여기는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여기는 관리가 위험합니다. 바다 쪽이라서. 따라서 바깥쪽 어깨가 바로 경계가 되는 겁니다. 거기 보시죠. 공유수면 매립지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되는 경우에는 안쪽 어깨가 아니라 바깥쪽 어깨. 그렇죠. 최대 만조위선이 아니라 바깥쪽 어깨. 그 다음에 그 밑에 게 참 어렵고 중요한데요. 지상 경계의 구획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위 1 내지 3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소유권에 의해서 지상 경계를 결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뭔 말인지 잘 모르겠죠? 네. 이건 이런 뜻입니다. 여기 보시면 아까 연속해서 접하는 토지 사이에 고저가 없는 경우, 높낮이가 없는 경우에는 구조물이 있을 때 구조물의 중앙이 바로 경계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맞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 민법에서 소유권을 이렇게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담장의 소유권은 이렇게 민법에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갑 2분의 1, 을 2분의 1, 절반씩. 그러니까 가운데를 기준으로 경계가 결정이 된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구조물이 갑소유라고 한다면 경계는 여전히 가운데를 기준으로 경계가 결정되는 것이 합리적이겠습니까? 아니죠. 갑토지니까 갑이 담장을 올렸겠죠. 그러면 경계는 어디를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여기가 될 겁니다. 그렇죠. 이게 합리적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 구조물이 을 소유라고 한다면 여기를 경계로 결정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여기를 경계로 결정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아니면 여기를 경계로 결정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여기겠죠. 맞습니까? 여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구조물의 소유자에 따라서 경계가 달라집니다. 이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면 지상 경계의 구획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다른 경우에는 1 내지 3의 규정은 무시하고 그 소유권에 따라서 경계가 결정될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되셨나요? 네. 이게 참 어려운 내용이어서 출제를 잘 안 하다가 몇 년 전부터 출제합니다. 요것도 보죠. 여기 법면이 갑소유라고 한다면 경계는 여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가 된다고요? 이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게 바로 소유권에 따라서 경계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원래 경계는 여기가 원칙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만약에 이 100번지 토지를 갑이 소유하고 있고 요 부분도 갑이 소유하는 토지라고 한다면 경계는 하단부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맞습니까? 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지만 덜 헷갈립니다. 외우시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왜 이렇게 규정될 수밖에 없는지. 네. 그 다음에 4번을 보시면 면적이 나와 있습니다. 면적은 여기서 기억하셔도 될 게 가로 안에 경사 면적이 아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수평 면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자주 출제됩니다. 면적은 수평 면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면 여기 토지가 있는데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토지가 100번지 토지입니다. 100번지 토지. 그러면 면적은 이거를 의미하느냐? 아니면 면적은 이걸 의미하느냐? 2번. 여기는 1번. 1번은 이건 경사면적이라고 부르고요. 이거는 수평면적이라고 부릅니다. 어느 걸 의미하겠습니까? 2번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면적이라면 이걸 의미하는 것이지 이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경사면적과 수평면적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러한 관계가 있습니다. 어느 게 더 넓습니까? 경사면적이 훨씬 넓어요. 그 이유는 이 토지가
도면에 등록이 될 텐데요. 이렇게 등록이 될 겁니다. 우리가 면적을 측정한다는 얘기는 여기서 측정하는 걸까요? 이쪽에서 측정하는 걸까요? 네, 면적은 여기서 측정해내는 겁니다. 실제 현장에 가서 측정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다가 경계를 먼저 그린 다음에 이거를 측정해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 그림은 바로 위에서 본 그림이에요. 위에서 본 그림입니다. 그러면 위에서 봤을 때 이 면적과 이 면적은 결국은 같습니다. 같은데 이게 될 겁니다. 위에서 봤으니까. 그렇죠? 따라서 면적은 여기서 측정해내는 것이고요. 이거는 바로 요 넓이가 여기에 그려지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수평 면적을 등록하는 것이지 경사 면적을 등록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것들도 수십 번 출제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면적을 등록할 때 그 등록 단위 단수 처리 이렇게 나와 있죠. 거기 복잡한 것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건 조금 이따 보시고요. 먼저 그 밑에 면적 측정 방법이 나와 있는데요. 전자 면적 계산 방법이 있고 좌표 면적 계산법이 있는데요. 먼저 전자 면적 계산법은 뭐냐면 전자 면적 측정기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겼냐면 스패너라는 거 아십니까? 스패너. 이게 큰 나사 돌리는 거. 그렇게 생겼어요. 이 전자면적 측정기라는 게. 그 전자면적 측정기를 가지고 여기서 측정해냅니다. 여기서 눈금으로 측정해내는 거예요. 이게 전자면적 계산법이. 그 다음에 좌표면적 계산법은 좌표값이 있죠. 그 좌표값을 컴퓨터에 입력합니다. 컴퓨터에 입력해서 프로그램을 돌려요. 그러면 컴퓨터가 알아서 딱 계산해주는 방법이 좌표면적 계산법입니다. 하나는 이 도면 위에서 눈으로 기구를 사용해서 측정해내는 것이고요. 좌표면적 계산법은 컴퓨터가 측정해내는 겁니다. 어느 것이 정밀하겠습니까? 네, 그렇죠. 컴퓨터가 프로그램을 통해서 측정해내는 방법이 훨씬 더 정밀하겠죠. 따라서 좌표면적 계산 방법이 오차가 더 없습니다. 더 정확해요. 이 두 가지 방법으로만 측정합니다. 그래서 전자면적 계산법은 도면 위에서 그 눈으로 측정하는 방법. 좌표면적 계산법은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계산해내는 방법. 그래서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물론 잊어버리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건 나중에 또 할 테니까.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표가 있는데요. 이 표를 보겠습니다. 이 표는 암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해하시면 돼요.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우리가 좌표 면적 계산법이나 전자 면적 측정기를 사용한 방법을 통해서 면적을 구해봤더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200.3 제곱미터 이렇게 측정해냈습니다. 그런데 전자 면적 측정기로 측정하는 경우에는요. 여기까지만 이거 잠기겠네. 여기까지만 지적 공부에 등록합니다. 요거는 200.3이죠. 맞습니까? 여기를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1의 자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는 10의 자리, 여기는 100의 자리. 그렇죠? 여기는 소수점 첫째 자리 이렇게 부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전자면적 측정기로 측정했을 때 요 1의 자리까지만 등록합니다. 얼마나 등록합니까? 200으로 등록합니다. 1의 자리 여기까지는 어려운 거 없죠? 네, 초등학교 나오셨으면 네, 당연히 아실 겁니다. 지금 그걸 얘기하려고 해요. 네. 그런데 4452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이 끝을 처리해야 됩니다. 여기서 숫자 중에 가장 끝에 있는 수죠. 이걸 끝수 이렇게 불러요. 여기는 뭐라고 부르냐면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 수 이렇게 부릅니다. 여기까지 여기 숫자를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 수 이렇게 부르고요. 이쪽은 끝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 숫자가 1의 자리죠. 그럼 여기까지 구해서 지적 공부에 등록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 요 끝수를 처리해야 되는데요. 끝수를 처리하는 방법,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방법이 바로 4,4,5입이라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4,4,5입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요 끝수가 1부터 4까지는 그냥 버리고 5부터는 올려주는 거죠. 그러면 이 숫자가 4,4,5입의 방법을 쓰면 얼마가 구해집니까? 200이 구해질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200을 등록할 거예요. 만약에 200.5라고 되어 있다면 지적 공부에 등록이 될 때는 4,4,5의 방법을 쓰면 얼마로 등록하겠습니까? 201제곱미터로 등록할 겁니다. 맞습니까? 1, 2, 3, 4면 버리고 5, 6, 7, 8, 9면은 앞자리로 올려주는 것이 4,4,5입의 방법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방법을 쓰지 않습니다. 우리가 쓰는 방법은 이 방법을 씁니다. 5,4,5입의 방법을 써요. 여기서 5는 이 사자가 버릴 사자입니다. 버리고 5를 올린다. 앞자리 수로 집어넣는다. 들 입자입니다. 집어넣는다. 5일 때 버리는 경우도 있고 5일 때 올리는 경우도 있다라는 뜻이에요. 5,4,5입이. 4,4,5입은요. 4까지는 버리고 5부터는 앞자리로 올린다. 이게 4,4,5입입니다. 5,4,5입은 5를 버리는 경우도 있고 5를 올리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5,4,5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은 이게 아니라 이거라고 그랬죠. 그 이유는 이쪽이 좀 더 정밀하답니다. 그래서 공학계통에서는 저는 법학을 전공했지만 공학을 전공하신 분들이 있죠. 그 공학계통에서는 이 방법을 쓰지 않고 이 방법을 쓴답니다. 5,4,5입. 그러면 4,4,5입은 다 알고 계시죠? 이제 5,4,5입의 방법만 아시면 돼요. 그 방법이 바로 거기 나와 있는 표입니다. 그걸 좀 보겠습니다. 오늘은 그것만 볼 겁니다. 숫자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35.3 이렇게 숫자가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전자면적 측정기라는 기구를 통해서 도면 위에서 측정하게 되면 보통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측정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등록이 될 때는 여기 1의 자리까지만 지적 공부에 등록이 돼요. 이때 이 1의 자리를 뭐라고 부르냐면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 수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까지만 구해서 지적 공부에 등록하겠다는 겁니다. 전자면적 측정기를 사용하게 되면. 그러면 이걸 어떻게든지 처리해야 되겠죠. 끝수를 처리해야 되겠죠. 맞습니까? 이 끝수를 처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4,4,5입, 5,4,5입. 4,4,5입은 다 알고 계시는 방법이고 이제부터 5,4,5입을 공부할 겁니다. 5,4,5입은 기준이 뭐가 있습니까? 5,4,5입이니까 5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5를 기준으로 해서 5보다 큰 수면 무조건 올립니다. 즉 6, 7, 8, 9는 무조건 앞자리로 올려줍니다. 그 다음에 5보다 작은 수라고 한다면 무조건 버립니다. 즉 1, 2, 3, 4라고 한다면 무조건 버려요. 그런데 5일 때는 올리는 경우도 있고 버리는 경우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올리고 언제 버리냐면 이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 수가 끝수가 아니라 끝자리 수죠. 이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 숫자가 홀수일 때는 이 5를 올립니다. 올려서 짝수로 바꿔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0이나 짝수라고 한다면 이미 짝수죠. 따라서 5를 버립니다. 이게 바로 5,4,5입의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5를 버리는 경우도 있고 5를 올리는 경우도 있더라는 겁니다. 아, 이게 아니네. 맞죠? 5를 버리는 경우도 있고 5를 올리는 경우도 있더라는 겁니다. 이게 5,4,5입의 방법이에요. 그러면 왜 5를 올리는 경우, 5를 올리는 경우, 버리는 경우 두 개 다 존재하느냐?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 숫자가 짝수가 되게끔 하겠다는 겁니다. 요거 되셨죠? 네. 그러면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231.5라고 한다면 이 끝을 여기가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 숫자가 되니까 이 끝을 처리해야 될 겁니다. 맞습니까? 방법은 5, 4, 5, 2.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 숫자 갖고 판단한다고 했죠? 이게 홀수일 때는 홀수 짝수화 시켜야 됩니다. 따라서 이 5를 어떻게 합니까? 올려줍니다. 232. 234.5입니다. 그러면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 숫자가 1의 자리죠. 이 끝을 처리해야 될 겁니다. 뭐 갖고 판단한다고요?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 숫자. 이미 짝수죠. 따라서 이 5를 어떻게 합니까? 버립니다. 234. 그러면 왜 이러한 방법을 쓰냐면요. 여기서 홀수를 뭐라고 부르냐면 기한수, 기수라고 불러요. 홀수는 기한수이기 때문에 짝수는 우수. 우수. 이건 완전 우자입니다. 완전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홀수,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 숫자에 가능하면 홀수가 나타나는 것을 막겠다는 겁니다. 기수, 기한수가 나타나는 걸 막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5, 4, 5, 6의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표에 나와 있는 것은 별게 아니고 바로 5, 4, 5, 6의 방법을 표현한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5, 4, 5, 6의 방법만 계산해낼 줄 알면 이거 모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되셨죠? 네, 그 정도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 보시면 이제 지적 공부가 나오게 될 텐데요. 이미 지적 공부 우리가 다 하셨죠? 다 하셨죠? 이 지적 공부의 등록사항들, 먼저 지적 공부 보시면 토지대장, 임야대장이 나오고 있죠?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거기 등록사항이 나오는데요. 몇 가지가 나옵니까? 11개. 이거 다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지적도 임야도에 등록사항이 나오고 있죠? 몇 개입니까? 11개. 이거 다 외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공유지 연명부 대지권 등록부도 있겠죠? 거기에 등록사항도 다 외우셔야 됩니다. 한 15개 정도 돼요. 그럼 총 몇 개입니까? 한 40개 정도 되겠죠? 공유지 연명, 아니고, 그 다음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 나와 있네요. 이거 몇 개입니까? 6개. 그러면 이런 거 다 외우셔야 돼요. 한 60개 정도 되는데 다 외우셔야 됩니다. 여기서 두 문제 발행이 출제가 됩니다. 우리는 외울 겁니다. 못 외울 것 같죠? 외울 수 있습니다. 오늘 맛만이라도 좀 볼까요? 네. 네, 맛을 좀 보겠습니다. 이건 우리는 다 외웁니다. 네. 외우는 방법이 있어요. 두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는 없고요. 여기 한 필지 토지에 관한 정보가 수집될 겁니다. 맞습니까? 수집되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조사와 측량의 방법으로 수집이 됩니다. 조사와 측량의 방법으로 수집이 될 겁니다. 이 수집된 정보는 지적공부라는 공적인 장부에 토지의 표시사항과 소유자가 등록이 될 테고 관리가 될 테고 주권자인 국민에게 공시까지 이루어질 겁니다. 이때의 정보라 하면 크게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가 있을 겁니다. 토지의 표시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값이 될 겁니다. 소유자에 관한 정보는 이름, 주민번호, 주소가 될 겁니다. 그렇겠죠? 이때의 지적공부 크게 둘로 나눠진다 그랬죠? 뭐가 있습니까? 가시적 지적공부와 불가시적 지적공부. 가시적 지적공부는 세 가지 형태가 있다고 했습니다. 뭐였습니까? 대장 형태, 도면 형태, 경계점, 좌표, 등록부. 기억나십니까? 다시요. 첫 번째 가시적 지적공부는 대장 형태, 도면 형태,
경계점, 좌표, 등록부. 여기서 대장 형태는 4개가 있었죠. 뭐가 있었습니까? 토지 대장, 임야 대장, 공유지 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도면 형태는 지적도와 임야도.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 토지의 표시사항은 각각의 도면에, 아니, 각각의 지적공부에 어떠한 것들이 등록이 되는지를 우리는 외울 겁니다. 이미 여러분이 암기하고 계신 거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면, 지목이 등록되는 지적공부는 4개가 있었다고 그랬죠. 뭡니까? 토지대장과 임야대장과 지적도, 임야도. 토지대장에 등록이 될 때는 어떻게 등록이 된다고요? 정식 명칭. 지적도, 임야도에 등록이 될 때는 부호. 부호를 만드는 방법은 두문자, 차문자. 차문자, 차, 장, 천, 원. 기억나십니까? 여하간 이 지목이 등록되는 지적공부는 요 4개예요.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이미 외우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 소재 지번은 이름표 역할을 합니다. 명찰 역할을 하는 겁니다. 명찰, 지적공부의 명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모든 지적공부는 소재 지번이 다 등록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소재 지번은 모든 지적공부. 여기까지는 뭐 외울 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소재 지번은 이름표 역할을 하니까 모든 지적공부. 그 다음에 지목은 이미 우리가 암기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 면적에 등록된 지적공부는 이 2개예요. 토지 대장과 임야 대장입니다. 이거는 이제 외우셔야 될 겁니다. 10달 동안 외울 거예요. 못 외울 수는 없습니다. 한 300번 정도 할 테니까. 그 다음에 이 경계는 아까 직선이라고 했는데 기억나십니까? 직선은 그림 형태의 지적공부에 등록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림이니까 어디에 등록되겠습니까? 지적도와 임야도에만 등록합니다. 그렇겠죠? 그 다음에 이 좌표값은 당연히 어디에만 등록될까요? 좌표 등록부. 경계점, 좌표 등록부. 결국은 외울 거는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거 갖고 이 등록사항이 출제될 때 다 해결이 됩니다. 이거 갖고. 우리가 외울 건 이거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각종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은 무조건 출제되면 다 맞습니다. 60개를 외우실 필요가 없어요. 이걸로 다 해결합니다. 여기서 소유권에 관한 정보는 여기에만 등록이 이루어집니다. 뭐겠습니까? 토대, 임대,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공시법령을 공부하시면서 당연히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이해하십니다. 그래서 별로 외울 게 없습니다. 2문제는 득점하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요게. 네. 그런 것들은 나중에 볼 겁니다. 그래서 쭉쭉 보시고요. 어딜 가시느냐면 이제 토지 이동의 종류 여기부터 가겠습니다. 토지 이동의 종류. 토지 이동 및 지적 정의. 지난 시간에 지난주에 이거 다 했던 것이죠. 이것 좀 볼게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그림을 다시 여기서 그냥 하면 되겠네요. 네.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값을 아까 뭐라고 했죠? 토지의 표시라고 했죠. 토지의 표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때 소재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소재는 행정구역을 얘기하는 건데 행정구역 바뀔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평택동이죠. 택이란 말이 너무 세니까 나라에서 평원동으로 한번 바꿔보자. 이렇게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소재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번 달라질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지목도 달라질 수 있어요. 면적도 달라집니다. 경계, 좌표값 다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의 표시가 변경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토지에 관한 정보가 달라진다라고 해서 토지 이동 이렇게 불렀습니다. 지난 시간에 한 겁니다. 예, 달을 이자에 움직일 동자를 써서
토지의 표시가 달라지는 것, 변경되는 것, 이를 토지 이동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두 가지가 추가가 됐는데요. 그 추가된 게 뭐냐면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는 경우도 있고 토지의 표시를 말소하는 것도 있는데 이것도 여기에 나중에 추가시킨 겁니다. 그래서 지금 토지 이동이라 하면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것을 토지 이동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게 신규 등록, 여기에 해당되는 게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 말소라는 게 있습니다. 나중에 공부를 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것을 토지 이동이라고 한다. 이걸 일단 암기하셔야 돼요. 올해도 출제가 됐습니다. 여기에. 그러면 이런 것들은 결국은 주된 내용은 바로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토지의 표시가 달라졌다면 이거를 여기다가 반영을 해야 될 겁니다. 맞습니까? 반영하는 것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정리한다. 따라서 토지 이동에 의해서 지적 공부를 정리하는 것을 토지 이동 정리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 다음에 소유자에 관한 정보, 이름, 주민번호, 주소를 얘기하는데요. 이름, 주민번호, 주소 이거 달라질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이름 바꿀 수 있죠. 주민번호 성전환 수술하면 달라집니다. 주소지도 이사가면 달라져요. 그럼 이런 것들도 바뀌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소유자 변경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유자 변경. 그러면 소유자에 관한 정보가 달라졌다면 여기다가 이것도 바꿔줘야 되겠죠. 이를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정리한다. 따라서 이를 소유자 정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지적 공부를 정리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 두 가지를 합해서 뭐라고 불렀습니까? 지적 정리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지적 정리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토지 이동 정리, 그 다음에 소유자 정리. 우리 시험에 무조건 나오는 영역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는 요거예요. 토지 이동. 이 토지 이동은 둘로 구분을 한다고 했습니다. 일반적 토지 이동이 있고 특수한 토지 이동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 시간에 일반적 토지 이동은 신규 등록, 등록 전환 기억나십니까?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을 말소하는 것. 요 6가지를 일반적 토지 이동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특수한 토지 이동은 뭐가 있었죠? 등록사항의 오류 정정, 축척 변경, 지번 변경, 토지의 표시 방법 변경, 행정구역의 명칭 변경. 요 5가지를 특수한 토지 이동이라고 불렀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거예요. 지금 안 외우셔도 돼요. 외우셔야 되겠네. 네. 여기서 일반적 토지 이동과 특수한 토지 이동의 구분 기준은 뭐냐면 토지 자체 변화가 있기 때문에 지적 공부를 바꿔주는 경우, 이를 일반적 토지 이동이라고 부릅니다. 특수한 토지 이동은 토지 자체 변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적 공부를 바꿔줘야 되는 경우, 이를 특수한 토지 이동이라고 부릅니다. 요거 비교해 보시면 금방 아실 수 있으세요. 지목 변경. 산을 깎아서 아파트 단지 세웁니다. 토지 자체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렇죠. 산림이었다가 이제 대지가 돼버리죠. 그러면 지적 공부에 산림이었을 때는 임야라는 지적 공부에 임야로 등록이 돼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뭐로 바뀌는 겁니까? 대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목 변경은 토지 자체에 변화가 있기 때문에 지적 공부를 바꿔줘야 되는 경우예요. 근데 지번 변경은 토지 자체에 변화가 없이 토지의 번호만 바뀌는 겁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이 지번 변경은 특수한 토지 이동이 돼버립니다.
이쪽은 토지 자체에 변화가 있어서 지적 공부를 바꿔주는 경우, 이쪽은 토지 자체에 변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적 공부를 바꿔줘야 되는 경우. 어느 게 원칙적인 모습이겠습니까? 이쪽이 원칙적인 모습이니까 일반이라는 문구를 쓴 거고요. 이건 예외적인 거니까 특수라는 문구를 쓴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계속 논의가 될 텐데요. 시험과 관련해서는 이쪽은 골고루 출제합니다. 골고루 출제하고 있고요. 이쪽에서는 주로 여기서 출제를 합니다. 여기서. 그리고 이 두 가지가 가장 어렵고요. 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거는 기계적으로 암기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면 우리 공간정보법 책이 이런 용어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이 용어가 일단 익숙해지셔야지만 책을 읽을 수가 있어요. 이쪽은 네, 일단은 이렇게 외우시라고 부탁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등축, 지, 토, 행. 아까 우리 두 문자 따서 만든 거 두 개가 있었죠. 첫 번째, 한필지 토지의 성립 요건. 지, 소, 지, 지, 축동. 지번부여 지역이 동일할 것. 소유자가 동일할 것. 집안이 연속적일 것. 지목이 동일할 것. 축척이 동일할 것. 등기 여부가 동일할 것. 외운 것 같기도 하고 못 외운 것 같기도 하고 괜찮습니다. 앞으로 30번 이상 할 겁니다. 지, 소, 지, 지, 축동. 두 번째 외운 거 있었는데 뭐였습니까? 네? 뭐였지?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차, 장, 천, 원. 차, 주차장. 장, 공장, 용지. 천, 하천. 원, 유원지. 두 번째 글자죠. 차장천. 세 번째입니다. 등축, 지, 토, 행. 지난 시간에도 암기하신 적 있으세요? 등축, 지, 토, 행. 외우고 잊어버리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언젠가 외우실 겁니다. 등축, 지, 토, 행. 이쪽은 기계적으로 쭉 나오셔야 돼요. 신규등록, 등록전환,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받아가 된 토지의 등록 말소. 이쪽은 등축, 지, 토, 행. 그럼 이제 오늘 이 개념들을 공부하셔야 되는 겁니다. 개념들을. 근데 시간이 다 가버렸어요. 어떻게 하면 좋죠? 필 받았기 때문에 쭉 가고 싶은데. 네? 네? 집에 가셔야 된다고요? 뭐예요? 시간이 늦었으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11월, 12월은 3시간 정도 할 거예요. 그런데 1월 달부터는 3시간 갖고 안 돼요. 그렇죠? 1월 달부터는 4시간 할 거고요. 보강도 있을 겁니다. 보강은 6시간 정도 할 거예요. 네. 그 이유는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공시법령은 원래 2달 과정이었어요. 3시간씩 8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24시간짜리예요. 근데 수험생분들이 토요일날 잘 안 나오니까 이거를 격주로 해서 한 달짜리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몇 시가 됩니까? 네? 네? 격주니까 3시간씩 12시간이 돼버립니다. 이게. 근데 어떤 학원에서는 이거 그런 택도 없으니까, 왜냐면 내용이 줄어든 건 아니에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3시간에서 3시간짜리에서 4시간으로 바꿔달라 라고 요구하고 한 번 더 보강을 해달라. 한 6시간 정도 보강을 해달라. 이렇게 학원에서 요구해요. 이런 학원들은 훌륭한 학원이죠. 근데 어떤 학원은 그냥 이걸로 끝내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학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것만 하는 학원도 있어요. 근데 여기는 이걸 요구하십니다. 그러면 몇 시간 됩니까? 16. 그 다음에 여기는 6. 거의 비슷해지죠. 네. 그래서 이 경기법학원은 저한테 이걸 요구하셔갖고 4시간 해야 됩니다. 이걸로 하는 경우는요, 등기법을 아예 포기하시는 겁니다. 아예. 왜냐면 공간정보법은 다 득점해야 되죠. 등기법은 6개. 근데 6개 등기법을 커버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원은 등기법 강의를 안 하는 학원도 있어요. 왜냐면 너무 어려워서 해도 2개, 안 해도 2개. 원장님이 그걸 판단하셔갖고 차라리 등기법 그냥 간략하게만 하고 넘어가라. 이렇게 요구하는 학원도 있는데 우리 학원은 이걸 요구하셔갖고 다 할 겁니다. 2달짜리 과정처럼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24개 중에서 20개 이상은 너권이 나옵니다. 이게 충분히 나와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 겁니다. 너무 조금 했는데
어차피 개념이니까. 그리고 지금 등기법 하셔도 민법이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아마 민법 시간과 비슷한 내용을 할 겁니다. 용어 자체를 지금 모르실 테니까. 그래서 등기법은 조금 하고 민법이 한순환 돈 다음에 본격적으로 할 거고요. 공간정보법 위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 질문 있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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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서에 있는 면적은요, 토지 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면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사 면적은 계약서에 나오지 않습니다. 수평 면적만 나옵니다. 계약. 토지 대장에 있는 면적이 정확한 거예요. 네. 그 면적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아니라 이것만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산을 임야를 샀을 때는 마찬가지입니다. 의심 안 하고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이 면적입니다. 이 면적. 우리가 측량할 때도 지적 측량을 하게 되는데요. 이 면적을 측량하는 겁니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거래할 때 등기하잖아요. 등기부 표제부에는 토지의 면적이 등록되어 있잖아요. 그 면적은 토지 대장에 등록된 면적을 거기다 등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 대장 면적과 표제부 면적은 같습니다. 이게 같아요. 등기부 표제부의 면적과 토지 대장의 면적은 같고요. 이 토지 대장의 면적은 수평 면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아니라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네.